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3%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라클에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을 흔들었던 오라클이 지난 금요일에는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퍼뜨렸습니다.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분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요. 네. 오라클이 오르고 싶던 차에 적절한 뉴스가 떴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이 포함된 투자자 컨소시엄과 미국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틱톡의 미국 법인 매각건은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 또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본 지출 급증, 데이터 센터 투자 난항 등으로 최근 2주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오라클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라클은 이번 거래를 통해 틱톡이 합의된 국가 안보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용자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틱톡의 미국 사업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규제 논의나 의회가 감독 강화에 나설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얼어붙었던 기술주 투자 심리가 녹으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잠잠해진 상황에서 오라클 등 기업들의 호재가 나오자 시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강세 보였습니다. 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금요일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웠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럼 금요일장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는 0.3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88%, 1.31% 올랐습니다. AI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순환매 움직임이 완화됐습니다. 우량주 비중이 높아 한동안 많이 올랐던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0.7%가량 빠졌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0.1%, 0.5%가량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엔비디아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상무부가 H200 칩의 대중 수출 면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여기에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상승 탄력을 더했는데요. 번스타인은 엔비디아가 10년 만에 이례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면서 저가 매수의 적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에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AI 시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도 이날 3% 넘게 올랐고 일라이릴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9개 제약사와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했다는 소식에 상승 가도를 계속 달렸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20% 넘게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45%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12월 들어서 개선됐습니다.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2.9로 전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잠정치보다는 하회했지만 이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54.6으로 한 달 전보다 3.6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한 우려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1월에 4.5%에서 4.2%로 떨어지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직 경기에 대한 심리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관세로 인한 충격이 없었던 것에 따른 안도감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생활비 부담과 또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이 전반적인 이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술도 투심도 살아나고 경제도 양호한 상태를 이어가면서 시장에는 점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플랫폼 알마낙은 12월 초반의 변동성 있는 흐름은 12월 거래에서 매우 전형적인 패턴이라면서 이는 산타랠리에 위한 여건을 만든다고 했고요. 이 나벨리어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전반적인 추세가 긍정적이라면서 연말로 갈수록 산타랠리가 나타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산타랠리 기간의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3% 정도 올랐는데요. 작년에 오지 않았던 산타가 올해는 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FOMC 전에 비둘기 파적인 발언을 내놨던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최근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통화 정책을 지금 추가로 조정해야 할 긴급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금리는 매우 적절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온 11월 CPI 지표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왜곡됐을 수 있다며 이 12월 데이터가 나와야 이 왜곡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연준이 향후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국채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국채 수익률이 지난 11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로 0.03%포인트 내려가면서 현재 4.14%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년물 금리도 0.03%포인트 내려가면서 3.48%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엔화 약세 흐름은 이어지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7일까지 올라갔고요. 달러인 환율은 현재 15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논의가 이어지면서 한 주 동안 약세 보였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내려갔고요. 또 금값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된 것으로 나오고 월가에서도 금값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금 가격은 1.36% 오르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으로 25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고 전날에도 평소보다 일찍 장이 끝나는 만큼 이벤트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만큼 시선은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3일에는 3분기 GDP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 셧다운으로 속보치 발표가 취소되면서 이번 수치가 3분기 GDP로는 처음 공개되는 수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3.2%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3%대 성장세 보였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같은 날에 나올 ADP 주간 고용보고서 그리고 24일에 나올 주간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증시가 다소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요. 이 산타레리 주간을 지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낼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젠슨 왕 CEO가 애타게 기다린 중국 수출길이 조만간 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H백 칩 수출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미 앞서 트럼프가 OK 사인을 보낸 데다 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들은 30일 이내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로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 의회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기 수출 수준의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갑론을 박이오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사줄지도 고민입니다. 이 정보를 등에 업은 레드테크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기술 자립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화웨이, 바이두 같은 큰 손들뿐만 아니라 뉴페이스들도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최근 기업 공개에서 잭팟을 터뜨린 무어스레드도 엔비디아를 겨냥한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면서 견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화강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칩이 엔비디아의 호퍼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고 블랙웰에 근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게 무어스레드의 창업자인 장진중은 엔비디아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며 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고요. 여러 고위 경영진 역시 엔비디아 출신이란 점에서 만들어진 지 고작 5년밖에 안 된 회사지만 그래픽 렌더링과 AI 연산을 모두 아우르는 몇 안 되는 중국 GPU 업체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어스레드뿐만 아니라 뒤이어 i4에 나선 멕타X도 상장 첫날 700% 가까이 올라 대박을 터뜨렸고 바톤을 넘겨받은 비랜도 다음 달 홍콩 상장을 추진 중인데요. 중국 정부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우리 돈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는 등 아낌없이 힘을 보태며 탈 엔비디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기업 대 기업을 넘어서 국가전이 됐는데요. 일본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3조엔 우리 돈 28조 원을 들여 자국산 인공지능을 개발할 계획인데 새 회사는 내년 봄 출범할 예정이고요. 중심이 될 소프트뱅크는 이미 내년부터 6년간 데이터 센터 2조엔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국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직결된 기술인 AI를 해외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레이스에 앞서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민관 합동으로 반전 공세를 시도할 것이다 평가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관련 소식 조금 더 짚어보죠. 엔비디아를 털어내고 오픈 AI에 올인하기로 하면서 시장을 술렁이게 했는데 돈줄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오픈 AI에 약속한 225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과 함께 알짜 자회사인 ARM 지분을 담보로 한 마진 대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엔비디아 지분 58억 달러치를 모두 처분했고 T모바일 자산도 정리한 데다 비전 펀드 신규 투자 속도까지 늦출 만큼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가뜩이나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거품론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손정희 회장의 올인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무용지물인데요. 텐센트가 수출 규제 허점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마음껏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데이터 섹션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다른 업체를 껴넣는 3자 계약 방식으로 3년간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의 이용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이 직접 구매할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뿐만 아니라 앞서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샤오홍슈 역시도 미국 스타트업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제재 사각지대인 일본 도쿄를 데이터 기지로 활용하는 수법으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월가의 터줏대감 JP모건이 자금 조달에 관여한 정황까지도 포착이 되면서 미국의 제재가 실리를 쫓는 월가의 중국 빅테크의 교묘한 협업 앞에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 관련 소식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일부를 슬그머니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16건을 지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앱스타인이 맨해튼 자택에서 쓰던 가구를 찍은 사진으로 열린 서랍 안에 들어있는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는데 이 야당인 민주당은 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관련자들의 탄핵 과 기소까지도 거론하며 반발했고요.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했다 해명하면서도 앱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에 대한 모든 문서와 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서너 차례 말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대규모 창업 지원 예산 집행 소식에 창업 투자사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총 3조 4,645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0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규모 창업 예산 집행이 벤처 스타트업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창투사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0% 가까이 올랐고 LB인베스트먼트도 15.37%,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12.27%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TS인베스트먼트까지 8%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에 국내 우주항공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우주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항공우주 기업 대부분은 항공우주 매출보다 방산사업 매출 비중이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인 만큼 중장기 수주 확대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주 중 상한가로 마감한 나노팀은 전동화 열관리 소재 기업으로 액상형 방열 소재를 스페이스X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로 올랐던 종목들 중 앞서 설명드린 나노팀은 상한가,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19%대 급등세 보였고 센서뷰도 9%대, 스피어까지 3%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에 코스닥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기대감에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는데 특히 바이오와 로봇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 들어 로봇주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마감가 살펴보면 계양전기, SPG 같은 경우 급등하면서 SPG는 28%대 강세 보였고 뉴로메카도 11%, 로보티즈까지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수주 소식에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까지 강세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유럽 지역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또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수주 소식이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전체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이 6.7%대, 앞서 설명드린 하나오션이 5.8%대 상승 마감했고 HD한국조선해양까지 2.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4,000피를 회복했죠. 산타가 올까 사탄이 올까 말이 많았는데 일단 산타 랠리 기대감이 우세합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0.7% 가까이 올라 4,020포인트.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6% 가까이 뛰면서 91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언급되며 코스피 대기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6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긴 했지만 기관이 8,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1,400억 원 넘는 팔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 2,0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2,8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 섹터별로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직전 거래일에 마이크론의 호실적 영향이 반영됐던 만큼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조선과 원전 대표주의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도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소식에 주목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알테오젠이 4%, ABL 바이오가 2%, 리가켄 바이오가 3%, 삼천당 제약이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만 약세였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내린 1,47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영향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NDF에서는 4,47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해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말 환율이 레벨을 낮출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산타랠리 주간이 본격 시작됩니다. 각국의 경제지표와 통화정책을 모두 확인한 만큼 4천석 지지력 테스트를 마치고 수심이 개선되며 상승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수요일에 미국과 홍콩, 영국, 프랑스 증시가 크리스마스 이브로 조기 폐장하고 25일 목요일엔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로 하루 쉬어갑니다. 주 후반에 글로벌 증시가 연휴를 맞이하는 만큼 이번 주는 주 초반 일정들 위주로 챙겨보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입 지수가 발표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관련주 움직일 수 있겠고요.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보안이 공개되며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기술 발표 학회가 도쿄에서 열리고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IPO에서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새내기주 좋은 성적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스페이스X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지난주엔 스페이스X 관련주도 계속해서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모멘텀 이어질지 확인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 훈풍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6위까지 보시면 흐름 모두 좋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탑재될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2.3% 급등하며 거래가 108,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강세로 383만 3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5% 뜁니다. 현대차가 0.2% 강세로 28만 9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1.2% 가까운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52만 7천 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9% 오름세로 45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1.4% 상승하며 15만 7,200원, ABL 바이오도 1.8%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9만 3,9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0.4% 오름세로 45만 2,500원, 리가켄바이오가 2.1% 상승합니다. 17만 5,300원, HLB까지 0.43% 강세로 거래가 46,5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산타랠리의 시작이 될지, 오늘은 어떤 섹터가 시장 주도할지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뚜렷한 교체 매매에 나섰습니다. 같은 전자업종 내에서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 선택하고 성장주와 경기민감주를 가려담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이수 페타시스가 외국인 순매수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대형주를 매수하지 않고 배당, 실적, 업종 전망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보통주인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 최상위에 올랐는데요. 배당 매력과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지수 방어 차원에서 외국인이 우선주를 선호하는 전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업종 전반에 걸쳐 선별 매수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단기 테마나 급등주보다는 기술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동력이 뚜렷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연말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와 로봇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이프릴 바이오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미국발 AI 거품론이 반도체주 상승세를 제한하는 가운데 바이오 업종이 차기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ABL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가능성과 임상 파이프라인 진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두며 중장기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는 로봇 관련 종목을 사들였는데요. 로봇 산업이 단순 테마를 넘어 실제 투자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주 4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금요일에 반등을 성공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거래 확대라는 확실한 모멘텀에 외국인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를 나타났습니다.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며 단기 변동성보다는 실적 안정성과 지배력을 갖춘 종목을 선별했다는 흐름이 뚜렷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 하이브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기관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가 반영되며 대표주에 자금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기관 순매도 상위에 포함됐습니다.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선호가 강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HBM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겼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며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에 한 단계 높은 실적 궤도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6년에 4공장의 풀 가동과 함께 5공장의 램프업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며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인적 분할 이후 수급 부담 역시 점차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공장 착공을 검토 중이며 미국 내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 기업이 갖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그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국 CDMO 기업의 대체제로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은 바이오와 엔터 종목으로 집중됐습니다. 알테오젠, 올릭스, D&D 파마텍, SM, 에코프로비엠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기관 수급을 두고 2025년 실적보다는 2026년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미리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알테오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이슈로 알테오젠 주가에 일시적 부담이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에 회복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은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4만 원을 유지했고요. 최근 불거진 미국 특허 이슈는 작은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피아 주사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 단계로 진입할 경우 실적 레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AI 버블론 무색하게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강하게 올랐는데 보니까 마이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오라클이 또 올랐고 또 여기다 코어유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AI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됐다라는 해석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어웨이브도 우리 서학개미 또 선호주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참 오라클 했습니다만 오라클이 저기 기억나시죠? 9월 10일 날 한 36%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 6, 7, 8, 3개월짜리에 대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36%를 올라서 하루 오르는 걸로는 그 오라클 역사상 또 최고였고 그때 실적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AI가 좋긴 좋으네요. 옛날 같으면 더듬더듬거리면서 한 1, 20분 걸릴 거 그냥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근데 클라우드 인프라 수주 잔고가 4,550억 달러. 예. 그래서 전년비 359% 급증하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36%나 뛰었는데 이 4,550억 달러 중에 3천억 달러가 오픈 AI라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돼 놓으니까 저기 한번 오라클 차트 확인해 보시면 그날이 9월 10일 날 뛰었던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이제 흘러내려서 야, 이게 지금 이제 177불까지 갔다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192불 가까이 왔는데 그리고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예. 9월 13일 날 이미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 날 토요일인데 주말인데도 우리나라하고 뉴욕 타임스나 뭐 이런 데서 또 보도가 됐어요, 이미. 그때 이미 오라클이 중심이 되어서 틱톡을 인수하는구나 해서 그때도 한번 한 2, 3일 또 이렇게 흘러내리던 주가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새삼스럽게 어제 또 주말에 네. 사실 보면은 오라클 주가에 상장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고 그것도 하필이면 닷컴버블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상장했다가 우리나라 전형적인 IPO처럼 계속 흘러내리던 주가 맥을 못 추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바짝 당겼는데 그동안 올랐던 거에 또 뭐 이렇게 절반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 다들 뭐 사고 싶었던 레벨이었죠.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뭐 있었던 일들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충강 대표는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올해 또 네. 전반적으로 상황을 짚어봐야죠.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도 진짜-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예, 오늘 레그넘 네.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2주 사이에 이 대표님 출연하시고 나서 2주 사이에 보니까 나스닥은 뭐 그동안에 우리가 생 난리를 쳤습니다만 2주 사이에 나스닥 지수는 1.15% 빠지고 S&P 500 마이너스 0.52%. 그동안에 뭐 출렁출렁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 우리 코스피가 1.94 거의 2%, 코스닥도 1% 이렇게 빠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사연은 많았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종목별로는 뭐 그냥 막 예, 맞아요. 네. 그야말로 춤을 췄습니다. 지금 먼저 시점인 만큼 올 한 해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올 한해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다사다난했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래 걸릴 것 같고 예. 제가 보는 그 그래프를 제시해드렸는데 예, 제가 보는 올해 키워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 아무래도 4월 1일 날 그 판때기 관세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올해 저는 7월이 되게 중요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7월이. 네. 6월 25일 날 그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처음 제안 나오면서 7월 달에 연준에서 의사봉으로 통과 일단 시켰고 물론 지난 11월 25일 날 확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정해졌고 내년 4월부터 공식 시행인데 내년 1월부터 SLR 규제 완화하는 거 자율 시행하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 금리 전망하고도 맞물려 있을 텐데 네. 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공교롭게 OBBBA 통과가 됐죠. 아하, 잘 그러네요. 아시겠지만 미국 예산은 1년 예산 피스컬 이어는 예.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오빠 법안의 감세, 네. 규제 완화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요 3가지를 키워드로 봤는데 지난 예. 12월 4일 날 이제 백악관에서 NSS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간이 됐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매년 대통령이 입각하고 나면 내 행정부 때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전 세계 또는 미국을 방향을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청사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NSS 보고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벌써 이따가도 자세히 살펴드리겠지만 NSS 안에서 우리가 투자 테마로 참고할 만한 걸 몇 개를 벌써 던져줬거든요. 예. 뭐 안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AI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NSS 발표된 그 하루인가 이틀 그 다음 날 제네시스 미국 에너지부 통해서 제네시스 프로젝트 발동시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그 핫하게 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을 뭐 백악관에서부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미 던져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일단 그랬고 근데 이제 주가를 좀 먼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 주가 S&P 500이 한 17% 상승했습니다. 네. 연초 이후로. 예. 저기서 파란색인 거예요, 맨 위에. 그 위에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는 빨강색인데 제가 색깔을 좀 잘못 그렸고요. 아, 그 빨강색이 S&P 500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아, 이게 뒤바뀌어 있는 예, 거예요? 위쪽의 그래프 중에 네네. 글씨하고 그래프가 색깔이 좀 제가 맞춘다고 맞춘 건데 색깔을 좀 거꾸로 미처 못 봐요. 어쩐지 그러니까 좀 기울기가 가파른 게 네네네. 코스피고. 네.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 네. 왼쪽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됐지만 이게 헷갈린 거고. 네네. 오케이. 네네. 저희 가끔 이런 실수를 좀 하는데요. 그래서 연초 이후로 S&P 500이 16이니까 네.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됐고 또 최근 한 12월 초 들어서 이제 AI주들 뭐 막 네. 과열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춤을 많이 췄지만 저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잘 아시겠지만 뭐 한 67%, 70% 가까이 상승을 올해 했죠. 좋았죠. 예. 단연 1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BOJ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의외로 대표 주가 지수 두 번째 상승을 한 게 일본입니다. 오호. 일본이 25% 올랐거든요. 아. 되게 그래요. 재밌는 시장이었어요, 올해. 일본 참 그러네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만 각권, 유로스탁, 영국 푸찌, 네네. 뭐 그런 친구들이 한 20% 가까이 올랐고 네. 독일 닥스도 한 19점 몇 프로 올랐으니까요. 네. 1등이 단연 코스피, 2등이 일본, 3등이 이제 공동 3등 뭐 대만, 독일, 그다음에 영국 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나스닥이 한 16%, S&P 500이 달러 기준으로 하면 13%인데 원화 기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건 16.2%가 나오는 건 이제 원화 기준이니까요. 달러 값, 원 달러 상승한 걸 좀 감안해서 16%. 상해 종합지수가 한 14.7% 정도니까 올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춤을 많이 춰서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리뷰 차원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제가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비를 좀 바꿨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내년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뭐 외환시장도 외환시장이지만 시차를 두고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환율 문제가 이 파생을 해서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올해 코스피 뜬 게 뭐 펀더멘털도 펀더멘털이지만 정책적으로 일단 코스피 뭐 상승시킬 거다 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절반 이상은. 근데 최근에 그 이제 곧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수업 때문에 대학원 가서 저런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2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모 인사께서. 아, 그래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이. 네,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는 국내 증시의 리스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분명히 예. 펀더멘털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 코스피 뭐 제 느낌으로는 너무 이렇게 신뢰를 주지 마시고요. 코스피는 이제 조금 많이 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년에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나오고 하면 또 이제 코스닥은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사실 올해 저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상승 저는 유동성 장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예. 그 정도로 좀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XY가 올해 한 9% 빠졌는데 연초 대비해서 원 달러는 또 반면에 7.4%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는 한 70% 상승을 했는데 네. 환율은 오히려 또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기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죠. 뭐 시장의 기현상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BOJ가 금리를 올렸더니 뭐 니케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증시 오르고 특히나 달러엔 환율은 더 오히려 상승. 155엔에서 157엔 후반대까지 그러게요. 확 엔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BOJ하고 곧 하루 이렇게 증시나 예. 여러 지표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역시 펀더멘털이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엔캐리 청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었던 거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를 저는 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늘 잘 아는 대로 양국의 금리 차가 네. 실제 0.75로 올렸고 미국이 한 단계 내려서 상단 어퍼리밋 기준으로 3.75지 않습니까? 네. 그럼 3%의 기본적인 금리 차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주 보수적으로 뭐 N달러 해지 비용을 한 1에서 1.5를 두더라도 네. 기본 네트로 차이가 1.5에서 2%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엔캐리 청산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오히려 금리가 뜨고 엔화 값이 하락을 한 거는 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올릴 거라는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우에다 총리가. 예. 그리고 이제 이 재정 정책 쪽에서는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할 것이고 예. 이러면 이제 재정 문제, 뭐 건전성 문제라든가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또 올리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 금리보다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시중 금리죠. 미국도 정책 금리가 있고 10년물 금리가 중요한 것처럼. 그런데 시장 금리는 이 BOJ 결정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그럼 이제 경제 체질은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절대 일본 정책 위반자들이 포기 못하는, 제가 믿고 있는 포기 못하는 요소는 지금 잃어버린 25년, 30년 중에 저는 30년이라고 부르는데 30년을 한 15년, 10년 전에 아베노믹스 때문에 살짝 탈피했다가 지금 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 리플레이션이 살짝 오면서 요 과도기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경제 성장을 잡을 거냐 여전히 지원을 해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과도기적으로 올라가는 물가를 잡겠다고 섣불리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그러다 보면 부작용으로 경기 성장세 자체가 다시 풀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저는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 쪽에 더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BOJ 금리 인상시키면서 했던 멘트도 그래서 결국은 금리 상승자도 마찬가지고 이 금리가 상승해서 경제 성장세가 조금 훼손이 있을 것 같다는 걸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증시 내지는 자본시장의 지표라는 거는 결국은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보는 게 결국 맞는 얘기 아닐까 하는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뭔가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파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본 역시 금리 인상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것이고 그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 이런 환율 달러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간단히 보신다. 요약하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 주니어 딜러 때 이제 어디 협회에서 하는 부스 게임 갔을 때 딱 모니터에 어떤 뉴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다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반응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달러엔 하락할 만한 변수가 떴다. 그러면 전부 뭐 달러 숏만 주문이 나가니까 훅 빠지고 예. 또 거기를 무슨 뭐 개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다 감고하니까 너무 그거 했는데 현실에서는 게임처럼 안 가더라 말이죠. 현실에서는 안 가는 게 결국은 보니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지간히들 앵커리 청산 쪽에다가 가능성에다 배팅을 했구나. BOJ 앞두고. 그래서 달러 앤 숏 배팅을 많이 해놨는데 막상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나 뭐 다카이치 총리가 돈 풀 걸 생각해보나 네. 아니다. 그냥 달러 앤 숏 포지션은 다시 감아라. 이게 또 순식간에 후루룩 또 말아 올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요인이 결국은 펀더멘탈 아니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 결국은 돈은 계속 풀어제낄 거고 네. 뭐 차이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 사이는 300bp의 금리 차이가 그러게요. 있고 그리고 우에다 총재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 악셀을 풀로 밟고 있으니 거고.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미국 국채 얘기할 때 항상 뭐 미국이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1년에 채권의 국채의 이자만 1,000조가 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전체 나라 총 부채가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시나요? 얼마죠? 우리가 국가 부채 얘기할 때 정부 부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예, 호도하는 겁니다. 정부 부채, 민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본이 제가 2년 전에 집계를 해보니 BIS 데이터 가지고 직접 집계를 해보니까 420%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420% GDP 대비? 네, GDP 대비 420%고요. 우리나라가 참고로 300% 넘었을 거예요 이제. 이 미국이 2년 전에 260%였으니까 최근에 늘었다고 해도 한 뭐 270% 80%. 그러니까 미국 국채 걱정하기 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총 부채 걱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BOJ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장 반응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펀더멘털에 따라가는 거다. 이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이제 뭔가 그 글로벌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봤고, 그럼 업종별로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업종별로는 성과가 어땠나요? 여전히 그래도 빅테크 관련주들이 예. 좋았죠. 그리고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변동성이 좀 심해서 그렇지. 예. 본격적으로 이제 업종 한번 훑어드리기 전에 네. 12월 초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분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인도계인 네네. 것 같은데 네. 사비나 서브리마니 아닌가? 이분이 그때
극심하게 막 브로드컴, 뭐 오라클 막 흔들릴 때입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멘트를 줬냐면 약간 에어팟깃 같은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에어팟깃. 에어팟깃. 그러니까 이게 공기방울이 한 번씩 네네. 통통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공기방울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뭔가 타이드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도도하게 물결이 가는데 이제 그 물방울 한 번씩 통통 터지는 작은 움직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했던 표현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제가 늘 보여드린 뭐 주간 연초이 업종별로 S&P 500 업종별로 상승률을 보시면 S&P 500이 지난 19일까지 지난 1년 동안 16.2%, 나스닥이 21% 가까이, 그다음에 테크가 24.2%, 뭐 유틸리티가 12%, 산업재가 의외로 18%, 통신 서비스가 한 20% 상승했고요. 중소형주가 올해 금리 상승 안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조금 약했다고 보이지만 중소형주 올해도 한 13.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주 아니었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면 또는 S&P 500의 2023년도가 네. 그 원화 기준으로 하면 27% 상승했거든요. 2024년도에도 20.5% 상승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인 느낌으로 올해 하루 한 해 쉰 거예요, S&P 500이. 그도 그럴 것이 관세 문제고 또 관세 문제만큼 더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7월 달에 OBBB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10월인가 그 9월인가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TGA 잔고를 한 1조까지 찍었는데 그걸 계속 지출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제가 올 여름부터 9, 10월 달에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 좋게 빗나가게 섣부르게 미리 생각을 했었던 변동성이 뒤늦게 온 것 같아요. 지난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공격 이따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TGA 잔고 10월 달 10월 말에 1조 딱 찍었다가 네.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 7천억 달러를 시중에 유동성을 쭉 빨아들이면서 나라의 잔고를 채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지난 한 달 반 동안 2,500억 달러를 자그마치 뿌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할 거고 결국은 다 유동성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격을 가진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살려고 하는 돈의 양이 늘어나야 오르가지고 줄어들면 빠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유동성이 정부에서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지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여전히 뭐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년 초에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산타랠리를 갖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어쨌거나 7거래일 정도는 보긴 보던데 크리스마스 전후한 연말에 5일 뭐 연초 2일 이렇게 연초 한 보는 2, 쪽도 3일 있고 이렇게. 연말 4일, 연초 3일 좀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중순부터도 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12월 중순부터. 예. 근데 중순부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지난주 흔들렸으니까요. 얼추 한 7거래일 정도를 갖다가 이제 보는데 산타랠리 평균적으로 1.3% 올랐다. 그건 뭔 짜다리 랠리입니까? 1.3% 가지고 7거래일 동안에 하루에도 오르는 게 1.3%인데 동양고속은 하루에도 30% 해갖고 9번도 갔는데 그 커다 지난주 자빠지기 시작했지만 소장님 동양고속 그 얘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도 웃겨가지고 주가가 아니 1.3%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가 랠리라고 그럽니까? 산타 그러고 산타 할아버지 뭐 그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모양 빠지는 거죠. 모양 빠지게 뭐 13% 정도 올라서면 몰라. 그래도 한 5% 정도는 올라줘야. 그래 하다못해 랠리가 5.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제 대충 뭐 AI 버블로는 대충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푸닥거리로 마무리된 겁니까? 저의 느낌으로는 앞으로 오라클이라든가 뭐 코어위브라든가 이런 어떤 작은 에어팟깃 같은 이런 네. 문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내년에도 계속 뭐 이어질 수 왜 있을 것 그러냐면 같아요. 내년까지만 해도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측이 예, 된다고 예, 합니다. 그 예. 7천억 달러면요. 우리가 자꾸 미국 시장 하니까 뭐 1조 달러, 2조 달러가 껌값처럼 들리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라든가 이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의 그 전략가가 하는 얘기가 7천억 달러 예상이 되는데 그 빅테크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로만 갖고 90%가 조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긍정적으로. 네. 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라클이라든가 코어위브처럼 자체 자금 가지고 힘든 회사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유보도 쌓일 것이고 R&D 투자에 필요한 것도 쌓일 거기 때문에 사모대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3자 조달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 재무 구조가 조금 문제가 이런 회사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롱돌이로서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 롱돌이. 제가 지금 그 다른 채널에서는 롱돌이로 별명을 줘주셔가지고 용돌이. 특히 지난주 같더니 롱 또라이라고
그런데 저는 자정작용이라고 봐요. 네. 제가 연초부터 항상 가끔 표현드렸던 미국 시장을 이렇게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케빈 헤셋, 케빈 워시, 존 윌리엄스 왔다 갔다 네네네.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이 프로앤콘이 부딪히면서 옵티멀 포인트 찾아가는 이 AI 관련한 이슈도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AI라고 하면 엔비디아만 놓고 보죠. 지난 5년 동안 확장을 해보니까 엔비디아가 12배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빠져가지고 고점할 때는 15배 올랐는데 네. 12배 중에는 분명히 묻지마 투자라든가 이 광분에 의한 투자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 우리가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정작용을 하면서 좀 빠져가는 건강한 눈높이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저는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오르는 주가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적당히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 한 1, 2주 정도 그런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채널 가서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9%,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061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919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109,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55만 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38만 2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3%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28만 9천 원이고 HD 현대 중공업도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2만 4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9,800원. KB금융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기아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5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 상승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1%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2,100원. 그리고 레인보로보틱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가 2.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6,600원. 코롱티슈진, HLB, 펩트론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호가 23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일단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지금 뭐 바이오주 또 2차 전지 이런 쪽 움직임 또 전력주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그러네요. 얼추 뭐 지난 주말 네. 야간 선물 반영하는 동시효과 흐름이네요. 네. 뭐 산타가 미국만 가겠습니까? 공평하게 우리도 오고 해야죠. 우리도 네, 좀 와야- 늦게 오더라도 좀 오고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참 그 뭐야 산타랠리 뭐 평균 1.3%도 웃기지만 이 마이클 버리가 법을 2년 후에 터진다는 소리 했다는 그거 보고 제가 참 빵 터지고 말았는데 2년 후에 터지면 그게 뭔 놈의 버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 드리려다 말았는데 2027년 상반기 그 OTM 가격이 한번 걸어놨다는 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한 걸로 갖고 새삼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마이클 버리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시장 흔들리고 그럴 때 그 OTM 저 멀리 가격 계약당 뭐 10센트, 20센트짜리를 뭐 한 100억인가 90몇 억어치를 사놨다는 거죠. 다 말랐다가 그래도 좀 회복해 보려고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러니까 좀 마이클 버리를 좀 실드 쳐주고 싶네.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월가에서는 마이클 버리가 뭐 서울에서는 나름 이진우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너도 나도 에브리바디 롱롱 뭐 롱또라이 에브리바디 롱또라이가 돼버리면은 이게 장이 위험한데 네. 자꾸 그 터집 잡는 선수들이 있어 주니까 요렇게 짧게라도 맞아요. 하고 또 가는 네.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소장님이 그 역할을 자정작용인 톡톡히 거죠. 해주시고 계세요. 자정작용이라고. 나름이 아니고 톡톡히. 네, 지난번에 이제 국내 증시 시그널 행잉맨 얘기 주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제작진끼리 한 얘기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시장이 올라주니까 아니 그거 너무 좋았어요. 뭐
11월 월봉 행익면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아직 진행 중인. 아직 모르는 거죠, 결과를. 그거 고점 열고 가면 이제 항복하는 거죠. 저도 미장은 모르겠는데 국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행익맨이 아닐까. 저 사실 연초부터 계속 국내 장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펀더멘탈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좀 4분기 정도 돼서는 약간 국장에 대해서도 좀 좋게 보시는 뷰를 딱 좋게 보시고 말씀해 주셔서 나서부터 그날부터 네, 빠졌어.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실직고를 하면 네. 사실 저는 국장에 대해서 계속 안 좋아요. 뷰가. 그러면서도 코스닥 좋을 거라면서 아, 내년에. 코스닥은 정부에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아, 약속을 예,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분명히 예.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한국 국장에 대한 뷰를 바꾼 거는 좀 죄송한 감도 있고 뭔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좀 떠밀려서 나온 얘기지 네. 답이. 네. 그래서 계속 모르겠다. 매일 모른다, 매일 나쁘다 소리는 못 하니까 이제 한번 맞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참. 예. 이러다가 재밌는 닉네임 또 하나 생길 수도 있죠. 뭐 춘방꿀. 춘방골. 네, 그럴 수 있죠. 귀엽잖아요. 충강이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지더라. 네. 국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방꿀은 어쨌거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맞았다 틀렸다 하면 방꿀 못 됩니다. 예, 꾸준히 틀려야 됩니다. 예. 아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외환당국에서 계속해서 환율 대응 조치 막 내놓고 있잖아요. 주말에도 뭐 뉴스 계속 나오던데. 이 잡혀야 될까요? 안 잡히? 아닌 말로 저 같으면은 제가 여계 플레이어들 같으면은 1,480원에다가 콜옵션 매도 치겠어요. 그냥 먹겠는데 앉아서 그냥 다 먹겠는데요. 사실 환 전망하는 게 참 의미가 네. 없긴 한데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최근 보고서가 모건 네. 스테인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일주일 전에 모건 스테인이가 보고서를 늘 냈는데 내년에 1,380원 콜을 하더라고요. 1,380원.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네. 근거가 뭔지를 이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좀 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1,500원 넘어가고 막 이러면 제2의 IMF다 뭐 썸네일이 많습니다. 네, 뭐 근데 좀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뭐 제2의 IMF가 올 만큼의 체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 향후의 성장성 자체가 지금 조금 계속 감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이 안 좋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민간 부분은 모르겠는데 정부의 부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제2의 외환 사태가 오거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제가 뭐 유가 환율은 전망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 뭐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모든 시장의 흐름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죠. 네. 정부가 하는 일은 절대 그 외람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잡겠다는 어떤 막 그 미봉책 이런 것들보다는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신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기업이 뭐 친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줘야 이제 외국인 투자가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뢰를 좀 뭐 신뢰가 좀 인핸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좀 체크해봐야 될 뉴스 중 하나가 이제 최근에 미국 트럼프 이갱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3년 만이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트럼프 뭐 매번 그랬겠습니다만 뭔가 국정 철학이 강하게 담겼다. 그럼 여기서 뭔가 또 시사점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 쪽에서도 아까 뭐 살짝 언급드렸지만 이번에 NSS 딱 3개로 요약을 하자면 중국 까불지 마. 중국 값을. EU 정신 똑바로 차려. 예. 들뜨러진 타지 마. 그리고 자유무역 끝났어. 요 3가지입니다. 그래요. 아우. 근데 요 3가지가 EU에 대한 비판이 좀 강한 거 빼고 아까 정민 앵커님이 3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이후에 3년 만이고요. 그 이후.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1기 때 예. 한 번, 2번 편찬해내고 3번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끔 이번 NSS가 뭐 북한 얘기가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분명히 이 서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내 1기 정부 때 했던 걸 연장선이고 거기에 좀 보완을 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기 때 내용을 좀 잘 봐야 되고 1기 때 그 기억나시죠? 뭐 irreversible 그러니까 북한 얘기하면서 불가역적이고 어떤 식으로 억제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그거 그대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뭐 리쇼어링 재산업화, 공급망 확보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반도체 생산, 에너지 지배력 확보해야겠다, 국방산업 기반 강화하겠다, AI, 반도체 등 기술 우위를 갖고 가겠다.
요 정도의 어조였단 말이죠. 그럼 벌써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당연하고 국방, 디펜스, AI,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벌써 키워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죠. 12월 18일 날 아까 언급드렸던 제네시스 미션 AI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 얘기를 차원에서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들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AI 버블론을 잠재울 만큼 또 강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BOJ에서의 금리 인상도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했던 변수다라는 해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요.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8% 상승합니다. 4,096. 코스닥도 0.9% 올라갑니다. 923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 올라갑니다. 지금 109,400원. SK하이닉스도 4.9% 올라갑니다. 572,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합니다. 38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올라가네요. 177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85,300원이고요. 현대차는 좀 떨어지네요. 28만 7,500원. HD현대중업 소폭 상승합니다. 52만 2,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2.3% 올라갑니다. 7만 9,200원. KB금융보합권이고 기아가 지금 0.3% 내림세로 12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내림세입니다. 지금 44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도 소폭 하락하네요. 15만 4,500원. 에코프로 보합권으로 9만 6,700원. 에이벨바이오가 0.4% 상승합니다. 19만 1,300원.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권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5,500원, 코오롱티슈진도 1.3% 상승하면서 7만 5,700원, HLB는 보합권이고 삼천당제 2% 올라갑니다. 24만 4,000원, 펩트론은 좀 떨어집니다. 2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앞서서 보셨다시피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또 DB하이텍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파생된 온디바이스 AI, CXL 다 좋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쪽부터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에이펙트가 지금 6.5% 강세고요. 칩셋 미디어도 3.5%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심텍도 2.68% 올라가고요. 마음 AI도 3.6% 상승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모두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도 2.8% 상승하면서 16,15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CXL 쪽도 볼게요. TLB가 6.2% 강세고, 코리아 서키트도 3.8% 강세고, 네오셈, 오킨스 전자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엑시콘도 14,850원으로 3.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QRT도 2%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스페이스X 관련주는 오늘도 급등하네요. 지금 HVM이 18% 급등합니다. 5만 6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나노팀도 11% 급등하고요. 세아베스틸지주, 스피어 모두 8%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주아이비 투자, 컨택도 각각 3%에서 4%대 강세고요. 미래에스 벤처 투자도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고요. 모델 솔루션도 오름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핵융합 에너지도 올라갑니다. 일진파워가 7% 강세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비츠로테크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츠로 넥스텍도 6.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컨덴서, 에로티 베큐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묵, 삼진식품이 오늘 상장을 했죠. 200% 넘게 상승합니다. 23,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어요. 삼진식품 오늘 새로 상장한 기업 많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3,351억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133억 원, 기관은 2,30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3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2억 원, 8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은 지금 환율 자체가 30전 상승한 1,476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속보로 나오나 봐요. 아, 코스피 많이 오는 거? 네, 제가 환율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였어요. 예. 예. 수출 지표도 20일까지는 예, 수출 전년비 6.8% 증가, 무역 흑자 38억 달러.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거는 뭐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나가는 게 많다. 내지는 요 흑자분이 그대로 원화로 환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환율은 고만고만하고 그래도 아까 개장 시황하실 때 음봉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또 음봉이 길어지지는 않고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 그죠? 네. 개인들 또 올라오면 또 바로바로 또 차익 실현하시는구나. 야, 오늘 SK하이닉스 힘이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예. 그래요. SK하이닉스 60만 원 언제 가나, 현대차 30만 원 언제 가나, 그거 지금 한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저 30만 원에 뭐가 발려 있나? 왜 그렇게 어렵죠? 한번 이번에 올라가나 싶었는데 로봇 테마로 네. 한번 그러게요. 올라가나 싶었더니 또 결국 미끄러져 내려왔고 30만 원이 뭐가 있지 싶기도 하네요. 네. 앞서 이충원 대표님이 네. 하시던 말씀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NSS에서 경제 네. 안보 예.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특히 또 이번에 NSS가 이제 자유무역이 끝났다 이런 스탠스였으니까 그 던로우 독트린이라는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널드의 던 예전 1950년대였나 2차 대전 이후에 먼로 독트린 네. 기억나시죠? 아. 유럽한테 우리 간섭하지 마. 예. 우리도 니네 간섭 안 할게. 예. 예, 자국 이제 뭐 서로 비간섭주의 먼로를 합쳐서 던로 독트린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보는 거죠. 첫 번째 경제 안보 아까 언급드렸던 반도체, 국방, 디펜스, AI, 바이오 그리고 던로 독트린이라고 하면 네.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이런 표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국방 비용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나토의 국방비를 70%를 미국이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의무화하는 거를 권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사실 강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국이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 쓰게 되는 거를 미국 자국 경제 서포트하는 데 쓰게 되면 미국 안 그래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이 얼마나 더 성장 내지는 성장의 기반이 확보가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 뭐 미국으로만 보자면 뭐 아주 긍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광 대표께서도 매크로 지표를 갖다 많이 뜯어보시는 편인데 지난주 나왔던 그 CPI 어떻게 보세요? 뭐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네, 존 윌리엄스가 이제 신뢰성 얘기를 했는데 뭐 한 달 거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난달 걸 예, 추산을 못했다는 건데 한 달 건너서 나온 거니까 왜곡 그런 의미에서 왜곡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유가라든가 네. 이 쉘터, OER, 집주인 등가 임대료라든가 예. 그다음에 주거비가 지금 몇 달 올해 들어 계속 월간으로 0.2 많을 때 0.3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단순히 곱하기 12 해보더라도 한 3%대 정도 성장을 안전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장세가 꺾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이건 근원이건 간에 하락세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난 2월 14일인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오버오피스에서 스카페센트 재무장관 너 해 그러고 지명 딱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오버오피스에서 트럼프 책상에 앉아 있고 스카페센트가 옆에 서서 폭스뉴스하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네. 5가지 정책 방향을 천명을 하거든요. 10년물 금리 잡을 거고 유가 잡아서 물가 낮출 거고 등등등 3% 성장 유지할 거고 지금 그때 정책 방향
천명한 거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른 패스인가? 저는 일관된 패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3분기 속보치 GDP 성장이 발표될 텐데 GDP 나우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3.8, 3.9, 4.2 갔다가 지금 좀 조정돼서 3.5, 3.6에서 3.5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조정이 되더라도 뭐 3% 정도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1, 4분기 마이너스 0.5에서 2, 4분기 3.8이었습니다. 3, 4분기가 만약에 3%대만 나온다고 하면 연간으로 지금 거의 뭐 2.5% 정도는 나올 거니까 뭐 물가도 안정돼 있는 상황, 뭐 경제 성장률 괜찮은 상황.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하라고 계속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못 찾아뵌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좀 곁다리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네네. 저는 물가 하락세는 당분간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이렇게 물가가 안 뜰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물가 걱정을 하면서 발목을 한번 잡지 않겠냐 전망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뭔가 관세 영향이 좀 뒤늦게 나타날 거다. 네,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제까지 안 나온 거는 지난 11월까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분명히 이제 기조적으로 물가 걱정이 안 해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 중반부터 계속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니까 과연 물가가 뜨지 않을 만한 근거들이 있더라는 거죠. OBBA 감세안 저는 이게 메가토큰 법안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꼭지 중에 가장 먼저 감세안, 법인세 인하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 언급이 안 되는데 이번 OBBBA에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설비 투자했을 때 보통 감가상각을 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 단위로 비용 처리를 찌끔찌끔 해주지 않습니까? 화끈하죠. 이번에 설비 투자했던 걸 1회로 비용 처리 한 방에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2, 4분기 때 분명히 AT&T 대표가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이 OBBBA 설비 투자 인정 덕분에 28년도까지 향후 3년 동안 적게는 8조, 많게는 28조 달러의 비용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비용 감축이라는 거 이거 마진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법인세 인하라는 건 마진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 관세가 판때기 관세 이전까지 미국이 거래국들에 부과했던 보편 실효 관세가 2.2%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추산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대충 추산해 보니까 10에서 한 15% 실효 관세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4배에서 5배 상승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물가로 전이가 안 될까 보니까 분명히 수입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물가로 전이가 안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OBBB에서 감세해주고 설비 투자 한 방에 인정 다 해주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마진이 훼손되는 부분을 방금 감세나 설비 투자 비용 인정으로 복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머리 좋은 정책을 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추산할 수는 없지만 AI가 도입되면서 특히 중소형 회사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효율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회사 소개 자료 팜플렛 같은 거 동영상 만들어도 뭐 몇천 달러씩 주면서 외주를 줘야 되는데 한 달에만 22달러 정도 가지고 동영상 뚝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분명히 그 효율성, 생산성이 증대되는 실제 노동 생산성 증대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만큼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소식을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1, 4분기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상반기에 30% 가격 인하시켰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물가가 지금 관세 인상만큼 정가가 안 되고 스스로 해소를 하는 이런 뭐 정책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뭐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이제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알맹이는 없었죠. 여기서 나온 뭐 제네시스 미션 관련해서 또 글로벌 테크 기업들 참여하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빅테크 기업들은 빅테크. 예.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세는 계속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했던 게 이제 감속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 뭐 코어 전략, 새틀라이트 전략, 뭐 핵심 전략, 주변 전략 네네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식 내에서라고 할 때 저는 이 빅테크 AI 관련 업종 종목들은 코어로 기본적으로 한 4에서 50%를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수혜받을 만한 또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 자료를 준비 중인데 보니까 또 투자할 만한 업종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 내년 이제까지도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는 그 전기 배송, ESS 이쪽이 굉장히 수혜를 크게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통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많이 다가오실 테니까 엔비디아가 지난 5년으로 보면 한 12배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전기 배송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적인 컴포트 시스템스라는 회사가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17배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빨리. AI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AI가 말이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컨셉을 내년도에는 기본 AI를 깔고 거기에 수혜받을 만한 다른 업종, 예를 들면 뭐 아까 전기 배송이라든가 또는 저는 내년도에는 이제 부동산 리츠, 중소형, 거기에 산업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세가 좀 괄목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는 금리 인하 수혜죠. 연초부터 이렇게 많이 그거 언급은 네.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쉬었습니다. 금년에 별로 각광받지는 맞습니다. 못했죠. 중소형은 괜찮았는데 이 부동산이 금리가 안 빠지니까요. 네. 무슨 뭐 일종의 회색 코뿔소 비슷하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 부실인데 그 얘기는 요새 이제 거의 뭐 잘 안 들려요. 뭐 이 대표 보시기에 별로 우려 사항 아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부동산 리츠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가장 2, 3년 전에 문제였던 게 고금리 때문에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30%, 40% 그거 다 주택용으로 주거용으로 다 전환을 해서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국내 부동산 PF 관련해서 뭐 대충 들리는 얘기는 없으시고 계속 보고 있죠. 제가 증권사에서 상품 네. 총괄하면서 그걸 네. 심사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 예. 국내는 또 미국하고 또 사정이 달라요. 국내 부동산 보시는 앵글을 미국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다. 그럼요. 펀더멘털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저는 PF 쪽은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만 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 미국은 롱으로 보시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코스닥 시장은 정부에서 키운다고 거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이런 리스크 변수들은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미국과 제가 안 그래도 마지막 장에 예, 정리를 예. 해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회 요인이야 네. 가끔 말씀드렸으니까 위험 요인 중에 예. 이게 좀 심각할까, 뭐 적당히 영향을 미칠까, 뭐 무시해도 될까 좀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시각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좀 길게 볼 때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이번 NSS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속화될 거예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도 이제 네. 중국 경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고 중국 경기 부진 문제가 언제고 됐건 한번 증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느낌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인데 뭐 혹자들은 이제 내년 초에 그 대법원 얘기한 것처럼 관세 판결 문제일 수도 저는 이것도 그냥 에어팟킷 같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대세에 지장 없을 거고 예. 증시 고밸류에이션이 늘 있는 문제고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은 중요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문제인데 적어도 중간 선거 시행 날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중간 선거 딱 해서 만약에 공화당이 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테니까 그건 내년 얘기일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AI 옥석 가리기는 아까 언급됐던 대로 계속 되겠죠. 또 계속 되어야 과한 상승에서 적당히 아까 소장님께 언급해 주신 대로 좀 적당한 어떤 자정작용, 네. 건강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을까. 요 몇 가지 정도가 리스크로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한 40여 개 정도 이제 구루들의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는 요 몇 가지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걸 정리를 해갖고 온 거거든요.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며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코스피 상승률이 큰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1.6% 넘게 상승하며 4,08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대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924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61억 원,
1,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도 4,06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894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좀 정반대 흐름입니다.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1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7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35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창업투자와 반도체 장비 쪽,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도로와 철도 운송, 무선통신 서비스, 자동차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스페이스X 관련주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분위기인데요. 머스크 CEO가 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관련주 내에서는 HVM이 26%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53,700원이고요. 나노팀이 15.2% 뛰며 9,460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13.6% 강세로 거래가는 13,250원입니다. 또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17.7%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19,930원. 세아베스틸 지주도 15%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54,4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핵융합 기술 개발 업체인 TA 테크놀로지스와 합병하며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 진출했다는 소식 이후에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I 산업 확대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 핵융합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비츠론 엑스텍이 17% 가까이 급등하며 거래가 12,980원이고요. 일진파워가 7.8% 오름세로 14,400원, 모비스가 2.4%, 비츠로테크가 3%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콘덴서도 2.1%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31,55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반등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상승합니다. 하나증권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이 상향될 여지가 여전히 크다며 컨센서스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흐름이 좋습니다. 4.4% 오름세로 5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크윙이 4.1% 강세로 42,750원. 한화비전이 5.2% 오름세로 39,100원입니다. 또 예스티가 3.5%, 미래반도체가 2.1%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오늘 공개될 예정이다 보니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데요. 관련주 내에서 사토시 홀딩스 이미 상한가고요. IT센 글로벌이 11% 오르며 26,500원. 더진이 3.1% 강세로 4,120원, 미투온이 4.8% 강세로 3,930원, 아톰까지도 4.4%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6,6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에 시연 중인데요. 4,100선 돌파하면서 상단을 높여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산타 할아버지 도착하셨나 봐요. 이번 주긴 하죠. 오늘은 동지인데 네. 팥죽 먹어야 되는 아, 날인데. 그러네요. 네. 지금 어떻게 요거 단발성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거 좀 이번 연말 내년 초까지 좀 가능한 흐름으로 보세요?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 반도체 쪽이 좀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HBM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HBM4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제 90% 정도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머지 10%는 이제 마이크론이죠. 네. 그래서 마이크론도 사실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다시 이제 뭐 신고가를 가는 영향들이 있기는 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계속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차세대 AI 서버 GPU 같은 경우 GB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렉 출하량이 이제 5.5만 렉으로 하면은 전년 대비 129%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HBM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구조적인 성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AI 메모리가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PC나 노트북 가격을 보시면 예전 가격 차트를 좀 보시면 진짜 주식 차트랑 비슷합니다. 비싸졌어요? 디램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네, 그만큼 또 PC 가격이나 노트북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반도체는 계속 이익 전망치가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예요? 오늘은 네. 저희가 더진이라는 기업을 더진. 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네. 이게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연도 한 3월 달 이때 상장을 했었으니까 네.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핀테크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일단 디지털 뱅킹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FX 크로스보더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디지털 뱅킹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강력한 캐시카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잘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럼 디지털 뱅킹 솔루션은 뭐야? 말만 들으면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뱅킹에서 제가 전송을 할 때 그거를 대행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용기관의 계좌랑 그다음에 개설된 은행하고 전산망을 연결해가지고 실시간 송금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뱅킹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전산망 연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금이체 업무를 자동화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가 좀 다른 데랑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중화를 했다라는 게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 펀뱅킹 서비스 하는 사업자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제가 정민 앵커님한테 전송을 해드리려고요. 10만 원을. 네. 근데 이 사업자가 갑자기 장애가 생겼어요. 누가요? 뭐 다른 뭐 펀뱅킹 사업자가. 네. 그러면은 전송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가끔 가다가 옛날에 보시면은 지금 장애로 인해서 뭐 이체가 안 됩니다. 이런 예, 경우들도 예. 몇 번 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뭐 화재 나거나 네. 아니면 오류가 있었을 때. 예, 예. 그러면은 이 더즌이라는 회사는 이걸 이중화했습니다. 이중화한 게 뭐냐면 보통은 평상시에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송금 업무를 쫙 할 때 네. 보통은 이제 하나의 사업자가 있으면 이 하나의 사업자가 장애가 생기면 아예 이 송금 업무가 안 되는데 이건 분산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장애가 생긴다? 그럼 우리 쪽으로 트래픽을 모르는 거죠. 이거를. 우리 쪽이 어디예요? 더즌 쪽으로 네. 몬다라는 거죠. 네, 더즌 쪽으로 몰기 때문에 이 이중화하는 기술을 좀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장애 없는 거래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애 시스템이 없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럼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게 건당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으로 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이럴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수익 모델인데 네. 그래요. 한수석이 정민앵커한테 카카오페이로 10만 원을 송금해요. 그러면 얼마가 떨어져요, 더 전에? 그것까지는 이제 업체마다 다 그 페이 업체, 누가 업체마다 주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그렇죠, 그렇죠. 은행 쪽이나 카카오페이에서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카카오페이는 일부 수수료를 주는 거죠. 일부 수수료? 네.
이해가 잘 혹시 되십니까? 제가 뭐 한수석 설명하는 거 이해한 적 있습니까? 그냥 뭐 늘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FX 솔루션 사업부가 또 있는데요. FX 솔루션. 네, FX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거 맞습니다. 그거까지도 제가 이해 못하면 이제 저는 포기하려고. 네.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FX는 뭐냐면 국내외 고객사들한테 환전 업무 서비스를 해주는 환전 겁니다. 업무? 네, 환전 업무인데 그러니까 FX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은. 그냥 뭐 설명해 보세요. 네, 그래서 크로스보더 서비스랑 이제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키오스크까지. 네, 크로스보더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페이오니어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원화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위안화로 정산해야 되는데 달러로 정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했죠. 스위프트망이 뭐냐면 너무 비효율적인 망이라고 요즘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스위프트 기반에 대한 방식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위프트 외화 정산은 이제 먼저 은행 거래로 담당자가 엑셀을 쭉 내려받습니다. 엑셀을 쭉 우리가 정산한 것들 엑셀을 쭉 내려받아요. 그럼 엑셀 내역을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수기로 증빙까지 하고 수기로 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입금을 해주는 건데, 자 증빙을 하고 수기처리를 할 때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편의성이 낮다라는 거죠. 오류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게 참 스위프트망이 좀 별로다라는 얘기, 너무 비효율적이고 느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로스보더 서비스는 기업의 ERP 쪽, 우리 결제하는 거 쭉 있어. 그다음에 은행 전산망 API랑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환전 업무를 해주는 건데,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은데 이러는 회사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 건당 수수료로 받는 게 아니고 거래 볼륨으로 받는 겁니다. 볼륨으로. 네. 얼마 할 거야?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든 쿠팡, 자기네 국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돈을. 네. 원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전 업무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로스보더 정산은 환전 송금원가 제외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 50%에서 60% 수준의 마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향후에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환전 키오스크 서비스는 최근에 그 강력한 회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 뛰어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기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홍대나 아니면 뭐 성수동 아니면 강남에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시면 되게 무인 환전하는 기기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환전하는. 네. 아니면 카지노 업장에 어허.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카지노도 그렇고 우리가 현금이 필요할 때는 있잖아요.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 그러면은 실시간에 뭐 은행 가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사실 외국 나갔을 때 환전하면은 그냥 어디 환전해서 그냥 카드 넣고 예. 뭐 무슨 원래 카드 넣고 하면은 바로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스프레드를 먹는 구조입니다. 환 스프레드. 그래서 키오스크 설치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스프레드를 먹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사업부 쪽은 뭐냐면 이제 아파트 ERP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 법 개정이 됐죠. 관리비에 대한 공개 의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관리비 어떻게 썼는데, 그래서 얼마 나왔는데 라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관리비 납부할 때 보시면 어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얼마예요? 그럼 카드 결제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매출 비중은 큰데 이제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에 KT 인터넷장이라든지 아니면 22년도에 판교 SK CNC 화재 이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인터넷 장애 사례가 있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단독 라인으로 쓰면은 카카오페이도 이제 먹통이 되는 건데, 이중화를 하면은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한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이때 2대 주주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한 8% 정도 넘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메인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높은 이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중화 기술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중화 기술을 도입하면은 이게 그럼 다른 사업자도 이중화 기술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럼 검증에 대한 부담이 있고 장애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면 락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더즈는 카카오페이나 이런 페이 사업자들한테 핀테크 사업자들한테 강력한 락인 효과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451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96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YY 기준으로 25%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3분기까지는 실적은 내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는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상장해가지고 네. 상장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또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얼마가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가이던스가 한 150억 원 정도는 무리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 성수기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경쟁하는 회사는 없고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쿠콘 아하. 네, 또 있고요. 근데 이중화 기술은 더즌이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쿠콘은 이제 데이터를 또 판매하는 역할들이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사업 방향성이 살짝씩 다릅니다. 이게 메인인 회사는 이제 더즌인 거고 쿠콘은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페이 사업자는 아니고 이제 가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입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매출은 생기나요? 살짝씩 생기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또 산업보고서도 준비하셨죠? 네네. 관련 기업 종목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산업 보고서를 발간한 거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로봇 산업 보고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바로 그 작성을 했는데 네. 저희가 발간한 보고서 항상 저희 기업 탐방 보고서랑 다 한 번쯤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길게 썼습니다 이번 산업 보고서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탑픽 종목은 SPG로 좀 꼽기는 했습니다. 네. SPG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저희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SPG를 지금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쯤 SPG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왜냐하면 저희가 SPG를 이번 연도 6월 달에 탐방을 이미 갔다 왔었어요. 네, 감속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기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SPG에 대해서. 6월 달에 저희가 실제로 탐방을 좀 갔다 왔었는데 근데 주가가 최근에 감속기로 인해 가지고 쭉 상승했던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이거는 모르죠. 왜냐면은 뭐 저희가 알고 이런 건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현대차 그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투자를 얼마 하겠다라고 했냐면 125조 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비중이 다 섹터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가장 큰 비중이 어디였냐면 AI랑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몇 프로 정도 투자하냐? 40% 정도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피지컬 AI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투자에 대한 배경에는 결국엔 우리나라에 대한 생산 인구 감소, 그다음에 노사 갈등, 생산 효율성에 대한 재고 등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로봇 분야의 주요 병목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는 결국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굉장히 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인데 로봇을 향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그 적극적인 뒷받침, 투자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는 결국에는 지금 산업용 로봇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질 할 때나 도장 처리할 때나 이거는 엄청나게 그 팔 같은 로봇 있잖아요.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의 화나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는 결국엔
차량 생산할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 그래서 인지 제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공통적으로 좀 개발해야 되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혼다가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옛날에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귀엽게 생긴 이렇게 뛰어다니는 로봇 하나 네. 있거든요. 뭐 자료화면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균형 제어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고 이걸 오토바이에 적용했어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에 적용해서 이걸 뭘 만들었냐면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를 개발을 했습니다. 혼다가. 혼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엮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균형 제어가 있기 때문에 아하.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휴머노이드 아시모에 들어간 기술을 좀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중요하냐? 자동차 제조 공정 중에서 뭐 이런 도장이나 뭐 용접 이런 것들은 산업용 로봇, 팔이 달린 로봇으로 다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제조 공정 중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의장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 네. 의장 공정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뼈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자동차 예. 뼈대가 있는데 예. 자 여기에 대시보드 들어가야 되죠. 네, 맞아요. 전선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의자 들어가야 되죠. 음. 그럼 전선 깔아야 돼요. 음.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산업용 로봇이 이렇게 유연성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팔같이 어깨, 그 여기 관절, 네, 손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유연성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뼈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손, 어깨, 팔꿈치를 모두 다 사용해야 되는 공정이 굉장히 고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많은 로봇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노동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동작의 유연성하고 정밀성이 요구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산업용 로봇이 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 공정에 대한 저 부분들이 사람이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의장 공정의 자동화율은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노동 부담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이런 환경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 특성상 대규모 데이터 축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이후에 현대차의 제조 경험, 그다음에 보유 기술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결국에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고령화랑 생산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결국엔 피지컬 AI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로봇 시장의 곡괭이는 뭐냐? 액추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액추에이터가 왜 그러냐면 휴머노이드 한 대당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의 개수를 평균 보자면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원가에서 얼마 차지하냐? 60에서 70% 차지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모터랑 감속기, 제어기, 센서 이게 모두 다 합쳐져서 만드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시장 확대 여력이 아직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4년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수요는 산업용으로 한정을 했을 때 686만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대당 45개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상 수요는 3억 개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뽑은 탑픽 종목은 뭐냐? SPG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밀 감속기부터 액추에이터까지 멀티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저희도 공장을 가봤지만은 하모닉형, RV형, 유성형 정밀 감속기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는 이제 핵심 플레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성 기반 액추에이터 시제품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게 휴머노이드 시대 속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납기의 안정성입니다. 납기의 안정성이 뭐냐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의 전 모델에 감속기 100%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스마트 오토메이션 코엑스에 매번 들어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거든요. 네. 이 협동 로봇.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가 다 이제 SPG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중요하게 한국 기업들이 수혜받은 게 뭐냐면 미국 로봇 기업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공급망 불안정성 이유로 중국 기업을 계속 배제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한국에서 찾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공장 지어야 되겠지만은 미국 공장 진출하게 돼서 납기 안정성을 충분히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SPG는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오버홀에 대한 사업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버홀이 뭐냐? 결국에 MRO, 유지보수, 고장날 수 있잖아요. 네네. 로봇도.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을 때는 저희는 단순히 감속기뿐만 아니고 오버홀까지 좀 미래적인 가치로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6월 달에 한번 언급하셨을 때는 한 2달 주가가 안 움직여가지고 안 움직였습니다. 원래 잊고 지냈는데.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를 나타내고 주고 외국인 선물에서도 매수네요. 예. 이거 벌써 뭐 개인들 순매도는 1조에 육박합니다. 네. 빨리 끝내십시오. 빨리 안 끝낸다고 혼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